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기업, 바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기사들, 또 분석 보고서, 팔란티어의 공식 재무자료까지 정말 방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다 살펴봤는데요.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팔란티어라는 이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뽑아서 균형 잡힌 시각을 전해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팔란티어는 요즘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이쪽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회사가 진짜 가진 경쟁력이 뭐고 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회랑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팔란티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자료들을 보면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는 걸 넘어선다고 하던데요. 뭐랄까 좀 불완전하거나 조각난 데이터 속에서 실행 가능한 깊이, 그러니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찰력을 찾아낸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결과 자체보다는 왜 그런 결정이 필요한지에 집중한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과거의 많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위 BI 도구들하고 팔란티어를 딱 가르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BI 툴들은 보통 과거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데 좀 집중했잖아요. 네, 그렇죠. 리포팅 같은 거요. 네. 근데 팔란티어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쫙 통합하고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아주 복잡한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그런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기본적으로는요. 고담, 파운드리, 아폴로, 그리고 가장 최신이죠. AIP, Artificial Intelligence 플랫폼, 이렇게 네 가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플랫폼 이름들이 되게 흥미롭네요. 고담, 파운드리, 아폴로, AIP.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고담은 주로 정보기관들, 특히 이제 국방이나 정보기관에서 대테러 분석이라든지 작전 지원처럼 아주 보안이 중요한 업무에 쓰이고요. 파운드리는 이제 민간 기업 고객들을 위한 플랫폼이에요. 제조, 금융, 헬스케어 이런 다양한 산업에서 공급망 관리나 R&D, 운영 최적화 이런 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하, 정부용이랑 민간용이 나뉘어 있군요. 네. 그리고 아폴로는 이 고담이랑 파운드리 플랫폼들 있잖아요. 이게 어떤 환경에서도 예를 들어 클라우드든 아니면 회사 자체 서버든 심지어 통신이 끊긴 오지에서도 아주 안정적으로 배포되고 또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핵심 기반 기술이에요. 관리 플랫폼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P는 기업들이 이제 자기들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거대 언어 모델, LLM 같은 최신 AI 기술을 좀 안전하게 도입하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아폴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자료에서 봤던 아폴로 엣지 AI 기술, 이게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무슨 최대 237개 위성이랑 연결해서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에서도 잠수함 추적 같은 임무를 할 수 있다고요? 와, 이건 거의 SF 영화 같은데요? 필요한 메타데이터만 딱 보내서 데이터 전송량을 20배나 줄일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정말 놀랍네요. 네, 맞아요. 그 사례는 팔란티어 기술의 강점, 특히 이제 극한 환경에서의 운영 능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죠. 이런 역량은 당연히 국방 분야 외에도 에너지나 물류처럼 아주 먼 곳에 있는 중요 인프라를 관리해야 하는 그런 상업 고객들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는 특정 클라우드, 예를 들어 AWS나 어주어 같은 특정 회사 서비스에 묶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고요. 아, 종속성이 없군요. 네, 최신 AIP 역시 마찬가지로 설계됐어요. 특정 LLM, 그러니까 GPT나 클로드 같은 특정 AI 모델에 딱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모델들하고 아주 유연하게 연동되도록 만들어졌죠. 특정 LLM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 그게 왜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냥 특정 모델에 최적화하는 게 성능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특정 모델에 최적화하는 게 성능 우위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팔란티어 경영진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LLM 기술 자체는 점점 더 보편화될 거고 결국에는 뭐랄까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상품, 커모디티처럼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아, 상품화된다. 네. 그러니까 진짜 경쟁력은 특정 LLM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양한 LLM들을 기업의 특정 데이터나 업무 방식에 딱 맞춰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상위 레벨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P 같은 플랫폼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기술에 묶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최신 AI 기술들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AP는 또 기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쓰면서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테스트하는 기능까지 제공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팔란티어가 지금 뛰고 있는 시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특히 기업용 AI 시장 경쟁이 정말 대단해 보이던데요? 네, 그야말로 격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증거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픈 AI가 처리하는 데이터 양, 토큰이라고 하죠. 이게 분당 60억 개에 달하고 구글의 토큰 생성량은 한 달 만에 2배 이상, 월 980조 개 이렇게 늘었다는 통계만 봐도 시장의 열기가 느껴지죠. 와, 엄청나네요. 이런 분위기는 분명 팔란티아한테 유리한 환경, 그러니까 순풍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격전자들이 너무 강력해요. IBM이 엔트로픽이랑 손잡고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을 45%나 높였다는 소식이라던가 아, 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또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이 딜로이트 전 세계 직원 50만 명에게 도입된다. 이런 발표들 보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죠. 팔란티어는 그러니까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부 계약 전문 업체들, 엑센추어 같은 시스템 통합, SI 기업들, 그리고 C3.ai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데이터 및 AI 전문 기업들하고도 다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사방이 경쟁자네요. 이런 치열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루멘 테크놀로지스랑 2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은 팔란티어한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겠어요. 그동안 정부 사업 비중이 너무 높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 계약이 상업시장 확장의 어떤 신호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루멘과의 계약은 통신이라는 아주 큰 인프라 산업 분야에서 팔란티어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요. 정부 계약 의존도를 낮추고 이제 상업 부문 매출을 늘리려는 팔란티어의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구나 하는 기대를 심어주기에는 충분하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업용 AI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더디게 성장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사들의 반격이 더 거세질 위험 이런 건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루멘 계약 하나만으로 상업시장 확장 완전히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좀 이르죠. 네, 그렇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자, 그럼 이제 아마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 텐데요. 팔란티어의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기대랑 우려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최근의 재무 성과 그리고 아주 가파른 성장세입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8%나 증가하면서 분기 최초로 10억 달러, 정확히는 10억 400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분기 10억 달러 돌파. 대단하네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순이익인데요. 이게 무려 144%나 급증해서 3억 2,7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익률로 따지면 33%나 됩니다. 아주 높죠. 이런 성과 덕분에 주가 역시 2025년 들어서만 300% 이상 급등했고요. 현재 2025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주당 한 180달러에서 185달러 선에서 움직이면서 시가총액이 약 4,2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성장세네요. 고객 기반 확장세도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1년 만에 고객 수가 593곳에서 849곳으로 늘었고 특히 그 상위 20개 핵심 고객들한테서 얻는 평균 매출이 연간 7,470만 달러. 이걸로 30%나 증가했다는 건 고객 충성도나 서비스 가치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그만큼 깊이 파고든다는 거겠죠.
그리고 미국 내 상업부문 매출, 이게 2분기에만 92.5%나 급증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루멘 계약이랑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상업시장 공략이 확실히 지금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런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한국어 자료에서는 팔란티어가 단순히 방위산업 이미지를 넘어서 무슨 애국 브랜드나 컬트적 팬덤까지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미국 상업 시장에서의 성장은 팔란티어가 정부 계약이라는 한쪽 다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제 성장 동력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기술적인 우위들 있죠. 불완전한 데이터 처리 능력이라든지 특정 LLM에 종속되지 않는 유연한 AIP 플랫폼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아주 탄탄한 재무 상태도 강점입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미국 국채 보유액이 60억 달러에 달하고요.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고 또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거든요. 아직 한 8억 9,920만 달러 정도 남아있고요. 재무적으로도 아주 튼튼하군요. 네. 애국 브랜드나 컬트 팬덤 같은 평가는 아마도 그 미국 정부, 특히 정보기관이나 국방부와의 아주 오랜 협력 역사, 그거 중에 쌓인 이미지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겠죠? 보내주신 거의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하게 지적하는 우려사항은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기업가치 평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 같은데 현재 주가가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를 훨씬 웃돌고 PER 같은 지표들도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일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주가는요, 팔란티어가 앞으로 보여줄 정말 공격적인 성장 시나리오를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게 시작의 거의 중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팔란티어의 실질의 성장 속도가 시장의 이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조정될 위험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심플리 월스트 커뮤니티 회원 160명이 추정한 팔란티어의 적정 가치가 주당 66달러에서 거의 1000달러까지. 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만 봐도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쟁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프리스 같은 투자은행에서는 현재 주가에서 66% 폭락할 가능성까지 경고하기도 했어요. 66% 폭락이요. 어휴, 단순히 그냥 기대감이 높다는 것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언급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 과거에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이나 플랫폼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고객사에 맞춰서 구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그런 점들도 당연히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흑자 전환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그전에는 정말 오랜 기간 순손실을 기록했었죠. 팔란티어 플랫폼의 강력한 기능이 장점이지만 동시에 그 복잡성 때문에 고객사 환경에 딱 맞게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전문 인력, 그리고 비용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이게 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영업 사이클, 그러니까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소수의 핵심 고객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히죠.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상위 3개 고객이 전체 매출의 17%를 차지하더라고요. 상위 3곳이 17%면 꽤 높은 편이네요. 경쟁 심화나 정부 계약의 불확실성 같은 그런 외부적인 위험 요인도 무시 못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대 기술 기업부터 신생 AI 스타트업까지 경쟁은 앞으로 점점 더 치열해질 거고요. 정부 계약은 팔란티어의 중요한 기반이긴 하지만 정부 예산 삭감이라든지 정책 변화 또는 계약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 같은 본질적인 변동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술적인 오류나 데이터 유출 같은 보안 사고 가능성, 특히 높은 수준의 보안 인가가 필요한 핵심 인력을 구하고 또 유지하는 어려움, 그리고 과거에 미 육군 보고서에서 제기됐던 전장통신 시스템 결함 논란처럼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나 평판 리스크가 터질 가능성 등등 정말 다양한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도 투자 관점에서는 좀 유의해야 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볼 게 지배구조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는 이슈더라고요. 창업자들이 가진 팩별한 주식 때문에 일반 주주들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가요? 네. 팔란티어는 소위 차등의 결권 매티클라스 스탁 스트럭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자인 알렉산더 카프, 피터 틸,
스티븐 코엔 같은 분들은요. 일반 주식 클래스 A라고 하죠.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가진 특별 주식 클래스 F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창업자 투표 신탁, 파운더 보팅 트러스트, 그리고 창업자 투표 계약, 파운더 보팅 어그리먼트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 소수의 창업자들이 자신들의 총 보유 지분율과는 별개로 회사 전체 의결권의 최대 49.999999%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49.999999%요? 거의 절반이네요. 네. 심지어 이분들이 보유 지분을 상당 부분 팔더라도 특정 조건, 오너십 스레시온드라고 하는데 이것만 충족하면 이런 의결권 통제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창업자들이 회사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구조가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크게 제약하고 경영진에 대한 어떤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매각이나 합병 같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일반 주주들의 의견이 사실상 반영되기 어렵고 소수 창업자의 이익이 우선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이런 지배구조 때문에 실제로 일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팔란티어 투자를 좀 꺼리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네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쭉 종합해보면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어떻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팔란티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AI 분야에서의 그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특히 주목할 만하죠. 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인적인 밸류에이션 부담, 또 점점 더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독특한 지배구조 리스크 같은 풀어야 할 숙제도 명확하게 안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들을 통해 본 팔란티어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높은 기대 수익률만큼이나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정말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워드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팔란티어가 이 상업시장으로의 성공적인 확장을 계속 이어가고 AI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높은 가치를 어떻게 증명해 나갈 것인가, 이게 향후 주가 흐름의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주게 바라는 기업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다음 분석 주제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미래, 특히 상업시장으로의 확장과 이 다가오는 AI 시대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만약 팔란티어의 기술이 지금의 국방, 안보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더 깊숙이 적용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로 인해 얻게 될 효율성 증대와 또 잠재적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혹은 사회적 감시 강화 사이에서 어떻게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다음 분석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